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0대4 참패를 당하며 유리해 보였던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밀려나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날 토트넘 부임 이후 최악의 경기 운영을 보였는데요. 후반전 이른 시간에 주장 손흥민 선수까지 교체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경기를 던지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이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일정은 토트넘의 뉴캐슬 원정 경기로 시작했는데요.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에스턴 빌라가 아직 경기도 치르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토트넘이 골득실차 우위로 에스턴 빌라를 제치고 4위에 올라있던 상황에서 무려 0대4의 참패를 당하면서 골득실차에서 마이너스 4를 얻게 되면서 플러스 16으로 경기도 안 치른 에스턴 빌라에게 4위 자리를 내주며 5위로 추락했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날 토트넘전 승리로 리그 6위로 뛰어올랐는데 승점 50점으로 아직 10점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잔여 경기 일정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지금의 기세라면 토트넘을 제치고 최소한 5위 내지 최대 4위까지 노릴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날 4골을 기록하면서 승리해서 골득실차도 플러스 17로 토트넘을 제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토트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경기 상황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장 손흥민 선수를 뺀 것은 골득실차까지 고려했을 때는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분명 13명이나 부상으로 이탈한 뉴캐슬의 전력이 온전치 않았는데요. 물론 최전방 공격 라인은 최근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들의 조합으로 괜찮았습니다. 알렉산더 이삭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왼쪽에 하비반스, 오른쪽에 앤서니 고든이 배치됐고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이 가장 큰 문제였죠. 특히 조엘링턴의 부상 속에 엘리엇 앤더슨이 왼쪽 메잘라 그리고 롱스테프가 오른쪽 메잘라로 뛰면서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후방 빌드업을 맡는 중앙 미드필드로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조율의 모습이 빌드업이라든지 공을 소유한 형태의 경기가 아니라 빠르고 신속한 역습 축구, 3명의 빠른 공격수들, 이 트리오에게 공을 한 번에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단순한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단순한 상황 속에서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상대의 역습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트리피어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수비 라인의 왼쪽에 댄번이 배치되고 센터백으로 셰어와 크라프트, 본래 측면 자원으로 뛰고 있는 크라프트를 배치했고요. 머피 같은 경우 오른쪽 풀백으로 나섰는데 이 선수는 원래 이제 윙어로 뛰던 선수잖아요. 이렇게 땜질을 해야 할 정도로 부상자가 많았고 골문도 후보 골키퍼인 두브라부카가 지키게 됐습니다. 즉 이 경기는 객관적 전력상 토트넘이 유리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토트넘은 노팅엄과의 경기 승리를 이끌었던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왼쪽에 베르너, 오른쪽에 존슨, 최근 주전 3톱을 가동했고 공격 미드필드로 메디슨, 2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벤탄쿠르와 비수마, 포백 라인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비카리오 골키퍼까지 사실 지금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호하는 옵션으로 경기를 치렀거든요. 물론 이번 경기는 이전처럼 초반에는 토트넘이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다만 좋은 모습들을 보일 때 결정력의 문제, 특히 베르너가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또 한 번 드러났는데요. 전반 7분 양 팀을 통틀어서 가장 먼저 좋은 기회를 만든 팀은 토트넘이었습니다. 이날 벤탄쿠르 선수가 경기 초반에는 분명히 공을 지배하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좋은 탈압박도 보였고 좋은 기점 패스까지 많이 연결하면서 이 장면도 벤탄쿠르가 수비 2명 사이, 상대 압박 2명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배후 공간으로 빠져들던 브레넌 존슨을 향해서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했거든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존슨이 이 공을 확보한 이후 문전 반대편으로 침투해 들어오던 베르너를 향해서 시원하게 크로스 패스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르너 선수가 시도한 슈팅이 거의 직선으로 하늘로 치솟는 말도 안 되는 결정력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처리하기가 쉬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수준의 선수가 이런 마무리 슈팅을 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후에 뉴캐슬의 기회는 역시 높이를 활용한 세트피스를 통해 나왔는데요. 전반 10분에 뉴캐슬의 고든이 올린 코너킥을 로메로가 헤더로 차단하는 과정 속에 경합이 치열했고 문전 골문 앞에 위험지역으로 거기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슈팅을 하려고 할 때 한 발 앞서서 비수마가 간신히 클리어링을 해내기는 했는데 문전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15분 손흥민 선수가 이날 기가 막힌 장면 하나를 보여줬는데요. 뉴캐슬 수비 3명이 본인 앞을 가로막고
받고 있자 오른발 아웃프런트 킥으로 거의 트리벨라라고 불리는 정말 절묘한 킥으로 왼쪽 전방에 베르너를 향해서 휘어져 들어가는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베르너가 공을 잡았을 때 본인이 니어포스트로 쇄도에 들어가면서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갔는데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곧바로 전반 17분에는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토트넘에게 주어졌는데요. 벤탄쿠르의 전진 패스가 두 명의 뉴캐슬 선수 사이를 꿰뚫고 들어갔고 이번에는 메디슨이 왼쪽 측면 뒷공간으로 침투하면서 공을 이어받았고요. 그 다음에 베르너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교차 움직임을 통해서 이 메디슨의 컷백을 이어받았는데 이번에도 황당한 슈팅, 베르너의 슈팅이 이게 사실 골키퍼 정면으로 간다거나 골키퍼에 막히거나 하고 빗나갈 수도 있긴 있는데 이 근거리에서의 절호의 기회를 골대 옆도 아니고 사이드라인으로 흘러가는 식으로 빗나갔기 때문에 또 한 번 베르너가 좋은 기회를 놓치면서 토트넘이 초반의 기세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전반 30분 토트넘이 상대의 역습 기회를 통해서 선제골을 허용하게 됐는데요. 이 장면 보시면 토트넘이 상대 지역에서 공격을 하다가 공격이 차단됐을 때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그냥 뻥 뒷공간으로 때려 넣었어요. 토트넘의 공격 라인이 너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단 한 명의 선수도 자기 지정이 없을 정도로 최후방 수비수인 반더벤까지도 상대 지정에 넘어와 있을 정도로 백코트 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여기서 우도기가 쫓아오긴 했어요. 이 롱패스를 받은 고든과 우도기가 경합을 했는데 고든이 최근에 전방 압박도 좋지만 몸싸움과 힘싸움, 공을 지키는 완력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올 시즌 뉴캐슬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고든이 이 공을 지켜내면서 드리블에 들어갔고 본인 앞을 두 명이 가로막자 반대쪽으로 침투해 들어간 이삭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공간 패스를 연결했고 이 공간 패스를 받은 이삭이 문전으로 진입할 때 그래도 반더벤이 빠르게 따라 내려왔는데 이삭이 슈팅을 한 척하면서 접고 들어가자 여기에 속아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미끄러진 반더벤의 뒤로 들어가서 이삭이 침착하게 비카리오와의 1대1 상황에서 골문 구석을 찔러 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이 선제골의 리플레이와 관중들의 환호하는 장면이 나오던 순간에 2대0의 추가골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TV로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 추가골 장면을 리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냐? 이날 경기 토트넘 특유의 후방 빌드업을 고든과 반스가 정말 강하게 압박했고 이삭까지도 이 3명의 공격수가 정확한 정말 날카로운 전방 압박으로 패스 동선을 괴롭히다 보니까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잘 살아나지 못했고 또 고든과 반스를 통한 측면 공격이 정말 날카롭다 보니까 우도기와 포로도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어요. 사이드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서거나 바깥쪽으로 벌려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토트넘 특유의 후방 빌드업에서 패스 코스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비카리오 선수가 멀리 전방 우측으로 처리한 공이 뉴캐슬 수비 라인에 특히 댄번 선수가 이날 왼쪽 풀백으로 뛴 센터백 성향의 선수인데 힘을 앞세워서 사이드에서 오는 공중볼은 거의 다 따냈거든요. 이 선수가 따낸 공이 뒤로 흘렀을 때 반스가 이 공을 포착하려고 하자 포로 선수가 건드리면서 백패스가 됐는데 이 백패스가 된 것이 전방 위치에 머물러 있던 고든에게 그대로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이 이 공을 받아서 즉 포로의 백패스 시도를 차단한 이후에 자신을 마크하기 위해 달려왔던 반더벤까지도 쉽게 역시 슈팅한 척하면서 제쳤을 때 반더벤이 또 속았습니다. 반더벤이 이날 무게중심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고든이 침착하게 비카리오와의 1대1 상황에서 골문 우측 하단 구석을 정확하게 노린 슈팅으로 2대0을 만든 것이죠. 연속으로 두 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은 정신적으로 크게 흔들리게 됐는데요. 이 장면 이후에도 위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반 37분에는 또 한 번 비카리오의 롱패스가 댄번의 전진 수비에 차단됐고 이어진 그 패스를 반스가 이삭에게 연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삭이 슈팅을 하려고 했던 순간에 그래도 늦게나마 따라온 우도기가 슈팅을 차단하면서 위기를 넘겼는데 우도기가 아니었다면 3대0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토트넘의 수비의 문제가 뻥뻥 뚫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42분 비수마의 전진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2선으로 내려와서 이 공을 받아주면서 메디슨에게 패스를 줬고 메디슨이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허무하게 골키퍼 정면으로 안일하게 때리면서 이 기회조차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며 전반전 0대2로 뒤진 채 마쳤는데요. 전반전 기록을 보시면 뉴캐슬이 34%로 거의 볼을 쥐지 못했지만 공을 소유할 때마다 신속한 역습으로 토트넘을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두 번의 역습 공격 중에 한 번은 슈팅, 한 번은 득점으로 이어진
느껴질 정도로 날카로웠고요. 34%의 볼 점유율이었지만 두 골을 넣은 과정이 모두 확실한 기회를 만든 것이었다. 기대 득점이 1.80골이었고 빅찬스가 무려 3개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3대 0도 될 수 있는 전반전이었습니다. 토트넘의 기대 득점은 0.55골에 불과했고요. 66%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으면서도 뉴캐슬의 10개의 슈팅의 절반에 불과한 5개의 슈팅에 결정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유효 슈팅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전반전에 뉴캐슬의 코너킥이 10번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박스 안에서 이 10분의 슈팅이 다 나올 정도로 토트넘은 상대의 역습에 휘둘리며 경기를 했는데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도 뉴캐슬의 공격이 날카로웠습니다. 뉴캐슬이 장거리 프리킥 공격을 통해서 침투하는 이삭에게 헤더 패스를 떨궈줬을 때 포로 선수가 그래도 온몸을 던지고 다리를 뻗으면서 차단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 차단 동작 과정에서 햄스트링에 무리가 갔고 토트넘에겐 또 하나의 악재가 됐죠. 포로를 교체하고 로얄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로얄이 오랜만에 얻은 출전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 분투를 해줬지만 문제는 역시 수비 라인에 나왔습니다. 이건 로얄의 문제라기보다는 끌려가는 상황이니까 더더욱 공격을 해야 했겠지만 지속적으로 뉴캐슬이 롱볼로 수비 뒷공간을 때려놓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당한 거예요. 이 장면도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차단됐을 때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삭 선수에게 롱패스를 연결했고 이 공을 받은 이삭 선수 반더벤이 쫓아오기 전에 비카리오와 1대1 상황을 맞이했고 이 1대1 상황을 가볍게 마무리하면서 3대 0까지 차이를 벌렸습니다. 그 뒤에도 57분에는 고든이 올린 프리킥 크로스를 이삭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게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거든요. 물론 이 상황을 보시면은 이삭 선수의 헤더 슈팅 상황에서 오프사이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헤더 슈팅이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취소됐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완전히 팀이 무너졌다, 몇 골이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 교체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는데요. 57분에 클루셉스키와 사르, 호이비에를 투입하면서 피지컬이 좋고 힘이 좋은 선수들,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뺐던 선수가 손흥민, 벤탄쿠르, 비수마였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좋긴 했지만 물론 장기 부상에 돌아온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뺄 수 있다고 쳐요. 비수마 선수도 전반전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죠. 물론 손흥민 선수도 이날 전반전에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그나마 분투하고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려고 하고 연결하려고 했고 공격 과정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뺀 겁니다. 클루세스키가 들어오면서 오른쪽 윙 자리로 가고 본래 오른쪽 윙어였던 존슨이 최전방으로 이동하게 됐는데요. 존슨도 전방으로 올라갔을 때 별다른 인상을 보이지 못한 데다가 손흥민 선수보다도 더 부족한 연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패착이었다. 61분에 호이비에르의 로빙 패스는 좋았어요. 그 패스를 받은 존슨 선수가 키핑했을 때 오른쪽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간 쿠르세스키가 자유롭게, 특히 본인이 왼발잡이인데 오른쪽에서 대각선으로 꺾어 때리는 게 장점인데 여기서 비어있는데 패스하지 않고 그냥 슈팅을 때리는 말도 안 되는 판단으로 추격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뉴캐슬은 여유있게 선수 교체를 하면서 체력 안배도 하고 또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들까지도 출전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78분에는 머피를 빼고 리브라멘토를 투입하면서 풀백 자원을 교체했고요. 그러한 가운데 80분에는 고든의 코너킥을 로얄 선수가 헤더로 걷어냈는데 흘러나온 공을 크라프트가 그대로 때린 슈팅이 골포스트를 강타하면서 토트넘이 또 한 골을 내줄 뻔했습니다. 81분에 토트넘은 메디슨까지 빼고 로셀소를 투입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효과를 얻은 팀은 뉴캐슬일 뿐이었습니다. 87분 결국 고든 선수의 코너킥을 수비수인 파비안 셰어가 헤더 슈팅으로 가볍게 편안하게 연결하면서 4대 0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뉴캐슬이 잔여 시간 선수 교체하면서 보냈어요. 반스와 앤더슨을 빼고 홀과 리치를 89분에 투입했고 후반 추가 시간 2분에는 기마랑이스와 셰어를 빼고 화이트와 더맷까지 투입하면서 특히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이날 좋은 역습 기천 패스를 많이 연결했는데 홈팬들의 기립박수까지 받으면서 웃으며 경기장을 떠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패배였고 앞으로의 흐름에 정말 큰 악재가 된 패배였는데요. 토트넘은 다음 경기까지 2주간의 시간이 있어요. 맨시티와의 34라운드 경기가 맨시티의 FA컵 준결승 일정으로 인해 연기됐고 그 경기가 5월 15일 주중 경기 새벽 4시로 잡혔거든요.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4월 28일 밤 10시 아스널과의 경기인데 아스널은 지금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를 병행하는 와중에도 아주 좋은 경기력으로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치르는 북런던 더비인데 기세상으로 감각적인 면에서도 우려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반기 토트넘의 무패 행진을 가로막았던 최악의 상대였죠.
런던 더비 상대인 첼시와의 경기가 5월 3일 새벽 3시 30분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2주를 쉬긴 하지만 아스널전 첼시전을 쉴 틈 없이 치러야 돼요. 그 다음에는 5월 6일 0시 30분에 리버풀과 경기를 해야 됩니다. 이 경기들까지 뉴캐슬전 패배를 시작으로 4연패까지 당할 수도 있는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5월 11일 밤 11시 번리와의 홈 경기는 그나마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5월 15일 새벽 4시 맨시티전은 토트넘이 홈에서 경기를 하지만 결코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렵다. 남은 6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최종전이 있는데 이 6경기 중에 4경기를 토트넘이 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4위 에스턴 빌라를 추격하는 것도 쉽지 않고 6위 뉴캐슬의 추격을 뿌리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봐야 돼요. 승점 10점 차이가 충분히 따라잡힐 수 있는 차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뉴캐슬의 향후 일정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인데요. 뉴캐슬의 다음 경기 상대 4월 25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예정된 강등권에서 경쟁하는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 객관적 전력에서 뉴캐슬이 앞서고요. 4월 27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역시 강등이 유력한 셰필드와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5월 4일 밤 11시에도 잔류를 보장할 수 없는 번리와의 경기, 5월 11일 밤 11시에는 올 시즌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 브라이튼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5월 16일 맨유와의 경기가 그나마 남은 일정 중에 가장 높은 순위의 팀인데 맨유도 그렇게 뉴캐슬이 걱정할 정도의 경기력을 보이는 팀은 아니거든요. 즉 뉴캐슬은 남은 6경기에서 한 경기도 지지 않을 수 있고 연전연승을 할 수가 있다. 즉 4, 5위 자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토트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하고 있는 에스턴 빌라 역시 이번 라운드 상대가 리그 선두인 아스널이고 4월 마지막 일정이 결코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추고 있는 첼시와의 경기라든지 5월 달에 리버풀과의 경기가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토트넘보다는 난이도가 좀 수월한 편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 토트넘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정말 시즌 내내 최소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은 자신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왔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한 번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무너졌던 이 경기 이후 반등할 수 있을지 아스널과의 경기까지 2주 사이에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앞으로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지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